안녕하세요. 팔도쌤입니다. 경매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다면 이 영상 하나만으로 공부가 끝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어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경매 강의료는 꽤나 부담되는 가격이지만 영상 속 내용만 잘 이해하신다면 누구나 부동산 경매 투자가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에는 누구나 다운 가능한 전자책 링크도 있으니 필기하면서 들어보세요. 물건 검색을 편하게 하시려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년치 이용료가 만만한 금액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보를 사용자의 편의에 맞춰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한해서 먼저 결제를 진행하시고 전국 단위로 넓혀서 추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무료 체험 기간도 주어지니 한번 둘러보세요. 저는 탱크옥션이라는 사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경매 정보에 들어가게 되면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먼저 주소를 선택하고 물건 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오피스텔, 상가, 빌라 등 다양한 물건이 있지만 아파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진행 상태를 골라야 되는데 현재 매각이 실시되고 있다면 진행, 매각이 이미 되었다면 매각 전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숫자는 유찰된 횟수를 말합니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신건에 매각이 실시되는데 한 번씩 유찰될 때마다 전국 법원마다 다릅니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저감된 금액에서 매각이 실시됩니다. 저는 금액대가 높을수록 신건부터 조사하고 있는데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신건에 바로 입찰해도 되겠죠. 감정가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책정하게 되는데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감정가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감정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아 매매 사업자를 통해 단기 매도를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감정가가 시세인 줄 알고 입찰에 참가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꼭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는 네이버 부동산과 근처 부동산에 들려 매물이 얼마에 접수되는지 꼭 확인해야 되고 이 부분은 영상 끝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넘어와 오른쪽에서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가끔 가다가 공용 면적으로 시세를 파악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물건을 고르셨다면 꼭 전용 면적으로 보셔야 돼요. 아래에 있는 특수 조건은 부동산 경매를 조금이라도 더 공부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필터입니다. 아직 처음 배우는 단계라면 여기서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과 지분 입찰 물건은 꼭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돼야지 낙찰자는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금액도 없어야 하고 권리 분석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출도 안 나올 수 있어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지분 입찰 물건이란 공동 명의자의 지분만큼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아파트를 샀을 때 반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해결하는데 법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잘 안 나와서 초보자들은 잘못 낙찰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빨간 글씨로 입찰에 주의하라고 나오지만 지분 입찰 물건 같은 경우는 따로 색깔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건 검색이 끝났으면 아래에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건을 선택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타경이라는 뜻은 경매 사건을 뜻하는 사건명으로 앞에 있는 연도로 보이는 날짜는 감정이 실시된 날짜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체번된 숫자입니다. 좌측 상단을 보시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지가 나오고 토지 면적, 건물 면적, 감정가가 나오고 현재 매각 기일은 언제 진행되며 최저 매각 가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찰 보증금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데 내가 쓰는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물론 더 높게 써서 제출해도 상관없지만 이보다 밑으로 써서 냈을 경우에는 낙찰이 취소되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난 입찰기일 때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미납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따라 10%가 아닌 20%를 제출하라고 특별 매각 조건에 기입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 경우에는 꼭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해당 단지 사진과 목적물 그리고 도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메인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정보를 마쳤으면 법원에서 제공한 서류를 열람합니다. 제일 먼저 혈황조사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채무자 및 수요자 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낙찰과 동시에 인도명령을 꼭 신청해야 되고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법원 경매에서는 전입세대를 열람한 문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황조사서상 기입된 점유자와 전입세대를 비교하여 같은 사람인지 구분하여서 입찰해야 됩니다. 이후 권리분서에서 제일 중요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하게 되는데 이 서류에서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비교하여 이후에 등기에 기입된 모든 권리들이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5가지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낙찰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들입니다. 네, 갑구와 을구를 비교해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 경매개시 결정이 있다면 모든 권리는 말소되고 등기상 맨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요약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임차인이 거주한다면 최선순위 설정일자와 전입일자를 비교하여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만 비교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다음날 0시부터 생기는데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전입날짜가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고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이 전액 배당된다면 대항력은 사라지고 부동산을 넘겨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 다음 확정일자는 배당을 받아나가는 순서입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제일 먼저 배당 받아나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낙찰자는 보증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압류라든지 세금이 걸려있는 부동산은 함부로 입찰하면 안 됩니다.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 받아나가기 때문에 낙찰대금에서 먼저 빠져나가게 되면 배당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금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초보자라면 꼭 압류가 걸려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조심하고 입찰하시길 바랄게요. 이 서류에서 옆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도 봐야 되는데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한 푼도 배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위에 적혀있는 배당 요구 종기의 이내로 신청해야 되며 당일까지만 받아줍니다. 만약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날짜도 꼭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낙찰 이후 부동산에 가봤더니 불이 났다던가 아니면 서류상 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드러났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권리분석이 끝마쳤다면 시세가 얼마인지 확인 후 입찰을 고려하게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단지 정보를 클릭합니다. 경매로 진행되는 부동산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내가 나간다고 했었죠.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확인하여 물건지의 면적을 확인 후 현재 실거래가와 접수된 매물의 가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동일 매물 묻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 기능은 한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내놔서 한 곳에 모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옆에 보시면 개수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현재 최저가는 얼마이고 실거래된 금액을 확인했으면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 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 부동산에 전화해서 도배장판만 하고 팔았을 때 가격과 올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팔았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단지 정보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해당 호수를 불러주면서 미납관리비를 물어보아서 수익 분석을 실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찰 준비를 마쳤다면 수익을 계산하여 입찰에 참가해야겠죠. 수익에서 어떤 비용이 빠지게 되는지 미리 고려해야 되는데 세금과 대출한도, 금리, 인테리어 비용 등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세금은 크게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취득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따라 내야 되는 액수가 바뀝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한다면 얼마든지 취득하든지 상관없이 1.1%가 부과되고 공시지가 1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려 할 때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액을 따져 취득세를 얼마가 부과될지 정해집니다. 만약 공시지가 1억 이상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시지가 1억 이상 주택을 취득하려 한다면 취득세는 8.8%가 매겨지게 되겠죠. 다음으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주택에 대해 부과되며 위에 보이는 공식에 의해 부과됩니다. 만약 5월 31일 날에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부과되지 않고 6월 2일 날에 취득했다면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단기 매도가 예정이라면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을 많이들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매도할 때는 지방세까지 77%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 사업자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6에서 1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절세 효과가 엄청나죠. 만약에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이 났다면 양도세로 납부 시 770만 원이 나오게 되고 매매 사업자로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66만 원이 세금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각종 비용과 세금까지 맞췄다면 우리의 폐차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금 매각 사례와 동일 물건지 매각 사례를 검토하여 낙찰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낙찰되는 가격과 현재 시세와 근접하다면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입찰 전에 살펴보고 들어가세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면 누군가에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권리 분석은 1분이면 끝나는 물건들이 대부분이고 단기 매도를 통해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영상이 이해가 안 된다면 몇 번이라도 꼭 돌려보세요. 영상 밑에 보시면 전자책도 있으니 같이 메모하시면서 보시고 실전 낙찰을 위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들어와서 모르겠거나 질문 있으면 언제나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